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첨단 기술을 병의 진단과 치료에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RI와 엑선 CT 그리고 펫 등은 이미 다른 동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만 오늘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사능 핵종의 이 병치료의 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이라는 것은 이 불안정한 핵이 안정한 핵으로 변환하면서 방출하는 입자나 전자기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와 양전자, 알파전자, 그리고 감마선, 이것이 이제 불안정한 핵에서 나오는 방사선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점으로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만은 점으로 찍혀 있는 것이 이 안정한 핵입니다. 그 외에 이러한 옆쪽에 있는 그러한 핵들이 불안정한 핵입니다. 현재 알려진 핵종은 1850개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안정한 핵은 280개고 나머지가 방사능 핵종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안정한 핵입니다. 그 위에 이 청색 쪽 또는 갈색 쪽, 그런 노란색 쪽에 있는 그러한 핵들이 이 불안정한 핵입니다. 이 불안정한 핵들이 안정한 핵 쪽으로 가면서 전자를 내든지 이쪽에 있는 것들이 또는 양전자를 내든지 또는 알파 입자를 내든지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불안정한 핵이 안정한 핵으로 가면서 이러한 전자나 양전자나 알파 입자를 내는데 이것이 바로 방사선입니다. 그래서 그림 보다시피 이쪽에 있는 것들은 전자, 이쪽에 있는 것은 양전자, 이쪽에서는 알파 입자를 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붕괴, 알파 붕괴, 우리 이걸 갖다 베타 붕괴라 하고 알파 붕괴라 하는데요. 알파 붕괴와 베타 붕괴를 한 후에 핵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흔들린 핵들이 다시 안정한 상태로 가면서 외부에 그 남는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것이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하는 에너지가 우리가 감마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방사선이라는 것은 불안정한 핵이 내는 전자, 양전자, 알파 입자, 그리고 감마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공적으로 이 방사능 핵종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이 원자로에서 우라늄 235가 중성자에 의해서 핵분열이 되면은 그림에 보다시피 여러 종류의 이 방사능 핵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로에서 이러한 방사능 핵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트론이라는 이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이 방사능 핵종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이클트론을 가는 것은 이 자기장 속에서 이 하전 입자를 전자기파로 가속시킵니다. 가속시키면 이 전자기파 그 가속된 입자들 주로 양성자라든지 그리고 중수소 휘륨 핵이라든지 삼중수소 핵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가속시켜 가지고 가속시켜서 아주 빠른 속도의 이러한 입자들의 출구 쪽에 어떤 물질을 둠으로써 그 물질이 이 입자들하고 핵반응을 해서 여러 가지 이 방사능 핵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 방사능 핵종이 이 사이클트론에서 만들어지고 주로 베타 플러스 붕괴 하라 입자를 이 사이클트론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한 우라늄 235 핵분열에서 나오는
그런 부산물들을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원자로 안에 중성자들이 참 많잖아요. 이 중성자들을 이용해서 어떤 물질을 원자로에 넣으면은 이 물질이 이 중성자를 포획해서 방사능 핵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들이 방사능 핵종이 베타 마이너스 붕괴하는 전자를 내는, 그래서 방사능 핵종이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방사능 핵종을 얻어서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사능 핵종을 이용해서 어떻게 병을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방사능 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의 에너지에 의해서 종양세포가 파괴됨으로써 종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악성 종양의 경우 치료에 주로 코발트 60 같은 그런 방사능 핵종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납으로 된 용기에 담긴 코발트 60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적당한 집속기로 이용해서 뇌하 수치에 생긴 이 강낭콩만한 종양에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의 반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국소화할 수 없는 전신에 퍼진 암세포를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발트 60을 이용한 이 암을 파괴하는 그런 장치는 대략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코발트 60이 담겨 있고, 우리 샷다를 통해서 감마선이 나오면은 종양에 집속시켜서 종양을 파괴하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부에서 방사능 물질을 두고 여기서 나오는 방사선을 집속시켜 인체에 생긴 종양을 치료하는 대신에 방사능 핵종을 직접 몸속에 투여하는 방식으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사능 핵종은 특정 목표 장기에 선택적으로 많이 흡수하는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런 물질에 방사능 핵종을 붙여서 레이블 시켜서 인체에 투여하면은 이 물질이 이 목표 장기에 많이 흡수되고, 그렇게 흡수된 목표 장기 안에서 이 방사능 핵종이 이 감마선이라든지 이 전자를 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식으로 이 내부에 방사능 핵종을 직접 투여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핵종은 원소 그대로 투여하기도 하고 인체에 무해한 화합물에 부착하여 인체에 투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소 또는 화합물을 핵의학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에서는 약대 안에 핵의학을 전공하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핵의학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공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장기에 많이 그러니까 흡수되는 그러한 물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간세포 악성 종양의 리포델랍니까? 이 물질이 많이 흡수가 되는데, 선택적으로 간세포에 많이 흡수되는데, 여기다가 요도를 붙인 핵의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타라는 그런 물질이 이 위암이나 허파암 종류에 많이 흡수가 되는데, 여기다가 이트륨을 붙인 핵의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케이트는 이 무릎 통증 쪽에 많이 이용되는데, 이게 그 무릎 쪽에 많이 흡수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트륨을 붙여서 이 이트륨이 내는 이 방사선을 이용해서 병을 치료합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여기에 또 뼈의 통증 완화에 뭐 EDTMP라든지 또는 스트로늄 자체를 갖다가 넣을 수도 있고, 사마리움 자체를 넣을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물질도 이 핵의학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특정 장기에 많이 흡수되는 그러한 물질에 이 방사능 핵종을 레이블 붙여서 인체에 투여하면은 그 특정 장기가 그 약물이 특정 장기에 선택적으로 많이 흡수되고, 이렇게 흡수된 이 물질에 붙어 있는 이 방사능 핵종이 내는 방사선으로
이 종양을 치료합니다. 특히 요도 같은 것들은 이 갑상선 비대증 진단과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방사능 핵종입니다. 또한 이 간세포 종양 치료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리피돌이라는 물질이 많이 이 간세포 종양에 많이 흡수되는데, 여기다가 요도 131을 붙이면은 이렇게 투여한 이 핵의약이 이 간세포 종양에 많이 선택적으로 흡수된 경우에 그게 요도 131이 내는 방사선으로, 가마선으로 종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로늄과 사마륨을 EDTMP에 붙여가지고 이것을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에 생기는 뼈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트로늄은 칼슘과 비슷하게 행동하여 주로 뼈에 많이 흡수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로늄을 또는 사마륨을 EDTMP라는 물질에 붙여가지고 이 뼈의 통증 완화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이는 인32는 골수를 추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골수 이상 정식을 치료하는 데 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타라는 물질에 이트륨을 붙인 이러한 핵의약 물질은 위 췌장, 신경, 내분비계, 허파 등의 종양 치료에 효과를 보이고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케이트에 이트륨을 붙인 이 핵의약은 류마티스성 무릎 통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특정 장기 부분에 선택적으로 많이 흡수되는 그런 물질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 방사능 핵종을 붙여가지고 인체에 투여하면은 이 핵의약이 이 특정 장기 부분에 많이 흡수되고, 거기서부터 이 붙어있는 방사능 핵종이 이 방사선을 내서 종양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새는 또 방사능 핵종을 심는 임플란팅 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라디움 침을 이용해서 살알보다 작은 요도 덩어리를 초음파 진단기로 위치를 잡아가면서 전립선에 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전립선에 심어 나오는 이 요도 125가 나오는 방사선을 이용해서 이 전립선 암을 치료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 종류의 이 핵의약을 사용해서 특정 방사능 특정 종양을 치료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양성자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프로톤 테라피라 해서 양성자를 종양 치료에 사용하는 겁니다. 양성자 같은 이러한 전기를 띤 그런 입자, 양성자라든지 알파 입자, 이런 것들은 물체를 투과할 때 주위의 원자들을 이온화시키면서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정지하기 전에 가장 큰 에너지를 주위 원자들한테 줍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브레이크피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게 400 MeV의 양성자 빔의 에너지 손실의 투하기비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 부분에 양성자가 많이 흡수됩니다. 그래서 표적 암 조직이 여기 있으면은 이 부분에 양성자가 많이 흡수돼서 그 양성자의 에너지에 의해서 암 조직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피크를 암 조직의 위치에 맞출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양성자 빔을 사용함으로써 암 조직에만 양성자의 에너지를 집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암 조직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듯이 이 브레이크피크 뒤로는 양성자 빔이 투하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세포 조직을 건드리지 않고 암 조직만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 조직이 큰 경우에는 여러 에너지 양성자 빔을 혼합해서 보냄으로써
일정 두께의 암 조직만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그 에너지의 양성자 비율을 혼합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폭을 가지고 있는 이 폭 안에 있는 그런 종양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양성자 빔 뒤에 구멍을 암 조직 모양으로 만들어 둠으로써 암 조직에만 양성자 빔이 작용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거죠. 자, 양성자 빔을 여기 보다시피 이 종양 모양으로 만들므로써 다른 쪽으로는 침투를 하지 않고 이 종양 모양 부분에만 침투하고 또 깊이도 아까 했다시피 여러 양성자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깊이도 조절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감마선이라든 액선의 경우에는 투하 깊이에 따라서 이와 같이 굉장히 영향이 안쪽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양성자 빔의 경우에는 결국 아주 종양 부분만 집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정상 조직을 건드리지 않고 종양 조직만 파괴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은 이 양성자를 만들어내는 이 섹트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양성자를 속도를 갖다 증가시키는 그런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 전자석을 이용해서 이 가이드를 해서 이 환자한테 이런 식으로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가 상당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 섹트론 자체가 덩치도 크고 그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다시피 여기서 양성자 빔이 나와서 환자의 종양에 이런 식으로 양성자를 침투시켜서 이 양성 에너지에 의해서 이 종양을 파괴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 초음파의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최대의 이 진동수는 2만 헤르츠입니다. 그래서 2만 헤르츠 이상은 인간의 귀가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귀가 소리를 감지하는 것은 고막이죠. 고막이 흔들리는데 그 흔들리는 것을 전기신호로 보내서 뇌로 보내서 우리가 소리로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귀는 흔들린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100Hz의 소리라 하는 것은 이 고막을 1초에 100번 흔들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2만 Hz 이상의 그 소리에 대해서 2만 번 이상을 흔들려야 되는데 고막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2만 Hz 이상 감지를 못하고 또한 20Hz 이하도 감지 못합니다. 너무 천천히 흔들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귀가 감지할 수 있는 음파의 이 진동수는 20에서 2만 Hz입니다. 그래서 2만 Hz 이상을 우리가 초음파라고 부릅니다. 초음파는 의료 진단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즉 초음파를 복부 내부로 발사하여 내장 각 부분에서 반사되어 오는 초음파를 관찰하여 내부를 조형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피의 흐름을 촬영하는 데도 초음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에너지를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음파 세척기나 초음파 절단기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도 있고, 또한 초음파 분쇄기는 병원에서 신장 결석을 파괴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건물 내부에 사람이 침투하면은 이 경보를 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기본적인 원리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공기를 흔들리게 하면 되죠. 흔들리면 되는데 공기를 흔들리게 하려면은 어떤 판이 있어 가지고 그 판이 예를 들어 2만 Hz 같으면 1초에 2만 번 흔들면은 주위에 있는 공기가 2만 번 흔들리고 그 에너지를
전달 해가지고 이제 다른 쪽으로 우리가 음파를 전파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물질에 이제 전해 물질하고 자해 물질이 있는데요. 전해 물질은 이 전기장에 의해서 길이가 줄어드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자해 물질은 자기장에 의해서 길이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쪽으로 걸어주고 이쪽으로 주고 하면은 이 판이 이 진동을 하죠. 그래서 2만 헐츠 1초에 2만 번 이상 흔들어 주면은 판이 2만 번 이상 흔들리고 주위에 있는 공기라든지 물 이런 그 매질을 에너지가 주어지고 그 매질이 그 에너지를 전달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해 현상과 자유 현상을 사용하는데 이 전해 현상이 진동수 범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메가헤르츠 영역이고요. 메가는 10의 6성이잖아요. 메가헤르츠 영역이고 이 자유 현상은 대충 킬로헤르츠 영역이에요.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오시아는 PGT 이 계통의 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진동자의 이 구조는 뭐 간단합니다. 진동자 물질 양쪽에 전극을 달아가지고 고주파 전을 연결시켜줘가지고 흔들리게 만들면 되니까요. 그래서 한 개의 진동자를 보면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진동자 물질이 있고 양단에 전극을 걸어가지고 여기다가 고주파 전을 연결해주면은 흔들리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주위의 공기를 또는 그 물 속에 있으면 물을 에너지를 줘가지고 에너지를 전달하게 하는 것이죠. 반대 방향 쪽은 허브음제를 사용해서 앞쪽으로만 가게 하기 위해서는 뒤쪽에 허브음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의 이 진동자이고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스캐너는 이 수많은 진동자로 되어 있죠. 진동자가 박혀 있고 각각이 이 따로따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고급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진동자, 덩치가 좀 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쇠를 깎는다든지 이런 쪽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고요. 이 소노그램에서 그래서 진단 장비, 초음파 진단 장비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프로브 스캐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수많은 그런 진동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한 영상 처리는 기본적으로 이 경계면 어떤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 이 파동이 음파가 반사되어 오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파동의 경우에 전자기 파도 그렇고 음파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경계면을 만나면 그 물질이 다른 두 개의 경계면을 만나면 그 경계면에서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투과됩니다. 그래서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투과가 많이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반사가 많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진단 장비에서는 이 초음파를 이 복부 또는 여러 장기 안쪽으로 침투로 피부 쪽에서 시작해서 침투를 시킵니다. 자, 침투를 시키고 나서 이 경계면이 있죠. 어떤 장기와 장기의 경계면이 있는데 이 경계면에서 초음파가 반사됩니다. 자, 반사되는데 이 반사는 이 표면이 좀 울퉁불퉁할 테니까 여러 방향으로 반사되겠죠. 여러 방향으로 반사되는데 그 중에서 후방 산란되는 그러한 신호만 관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수직으로 나오는 것만 관찰합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경우에 이제 여기서 쏘아 가지고 관측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관측하면은 결국 이제 이 거리를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경계면을 쭉 스캔을 하면서 처음에 경계면을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죠. 다른 경계면이 있으면 그 다른 경계면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면에 이 산란을 막기 위해서 그리스를 사용합니다만, 사람의 피부가 주로 지방질이니까요. 그래서 이 공기에서 지방으로는 반사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층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되도록 많은 에너지가 피부 안쪽으로 침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그리스를 바릅니다. 자, 여러 종류의 그 초음파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진동수가 이 작을수록 많이 투과됩니다. 그래서 뭐 각 종류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갖다가 관찰하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진동수의 이 초음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캐너들이 또 여러 종류의 스캐너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태아의 이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엑선 CT나 또는 뭐 MRI는 이런 것들은 진단 장비들은 사실 태아한테 위험할 수도 있죠. 엑선 CT는 엑선을 사용하니까 그럼 상당히 위험한 것이고, MRI도 아직 안정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자기장 속에서 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특히 그래서 이 태아 관찰하는데 초음파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3차원 이 영상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혈류 속도의 측정에 대해서 초음파를 이용한 혈류 속도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초음파를 발사하면은 이 혈관이 있죠. 혈관의 이 적혈구에서 반사되어 오는 초음파를 갖다가 관측합니다. 그럼 도플러 효과 때문에 이 우리가 내부로 발사한 초음파와 조금 다른 진동수의 이 초음파가 관측됩니다. 자, 그래서 이 델타 F를 측정하는 거죠. 달라진 초음파의 진동수 차이는 결과적으로 이 피의 속도에 관계됩니다. 그래서 뭐 좀 수식으로 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결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차이, 우리가 관찰한 차이 델타 F는 이런 식으로 이 혈류의 속도하고 각도, 혈관의 각도는 뭐 다른 진단 장비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초음파로 측정해도 되고요. 어쨌든 세타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이고, C는 음파의 속도가 주로 물속이니까 1540m/s가 되고요. 그리고 델타 F는 이 초음파 장치로 측정이 되는 값이고요. 그래서 혈류의 속도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쭉 스캔하면서 혈류의 속도가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쭉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제 이 혈관에서 혈류 속도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부분에 뭐가 막혀 있으면은 속도가 떨어져서 가지고 거기에 이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다른 게 끼가지고 혈관이 좁아져서 그런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갖다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동맥을 이건 뇌로 올라가는 동맥인데, 그 동맥 안에 뭔가 그 막힌 부분이 있는지를 관찰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 초음파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초음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 심장 박동도 뭐 동일한 도플러 효과와 같은 원리로 태아의 심장 박동 수를 바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분야 이외에 사용되는 예를 보면요, 이 초음파 스킨케어를, 그래서 초음파가 나오면은 이 피부 안쪽에 있는 노폐물들을 제거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업용으로 초음파 플라스틱 접합기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안경점에 많이 사용하는 초음파 세척기, 이런 것들이 초음파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동차 후방 감지기도 초음파를 갖다 뒤로 보내 가지고 돌아오는 초음파를 관측함으로써
자동차 뒤하고 이 뒤에 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사이 거리를 측정해서 경보음을 울리는 이러한 장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군 탐지기에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싱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음파 카트의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신장 결석을 이 초음파 에너지로 부숴서 오줌으로 방출한 뭐 이런 식의 초음파 쇄습기에도 초음파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음파가 여러 분야에, 특히 의료 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엔 레이저 응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는 다른 빛의 빛하고 좀 다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직진하죠. 그래서 레이저 빛이 직진성이 아주 좋습니다. 다른 빛에 대해서. 다른 빛들은 퍼지는데 이거는 퍼지지 않고 바로 직진하는 것이 이 레이저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레이저 빛은 단파장성이 참 좋습니다. 다른 빛들은 여러 파장의 빛들이 섞여 있는데 레이저 빛은 거의 이 하나의 파장으로 구성된 그러한 빛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이저 빛의 직진성을 이용해서 결국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서 물질을 절단하든지 용접하든지 구멍을 뚫는데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사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레이저 빛이 단파장성을 이용한 것을 우리가 음성이나 영상 신호를 빛에 실어서 보내는 이러한 광통신 이런 쪽에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광통신에 대한 것은 다른 동영상에서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레이저라고 하는 것은 이 light amplification by the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해서 요 글자 첫 글자를 딴 것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light amplification이니까 빛의 증폭이죠. 빛을 증폭하는 것인데 증폭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에서 자극 방출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빛을 증폭한다는 겁니다. 그 물리적인 그 원리는 뭐 상세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빛을 내는 기본적인 모든 빛을 내는 것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자활 방출입니다. 이 원자들이 이 역이된 상태, excited, 높은 에너지 상태에 갔던 원자들이 낮은 에너지 상태로 떨어지면서 그 남는 에너지를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하는 이게 바로 이제 모든 그 대부분의 지금 나오는 빛의 소스들, 뭐 형광등도 그렇고 모두 그렇습니다. LED도 그렇고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빛을 내는 기본적인 어떤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활 방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극 방출이는 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던 원자들이 외부의 자극을 받아 가지고 빛을 방출하는데 한 개의 빛에 의해서 두 개가 나오니까 이 증폭이 되는 겁니다. 되고 또한 두 빛이 이 상둥이 빛이에요. 그래서 멀리 퍼지지 않고 직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파장성이 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라고 하는 것은 자극 방출에 의해서 빛이 증폭되는 것이다. 그걸 갖다 우리가 레이저로 한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조건을 만들어 주면은 이 자극 방출에 의해서 빛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빛이 증폭됩니다. 그 외에 것들은 전부 다 자활 방출에서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 주면은 이 자극 방출에 의해서만 빛이 나와서 우리가 이러한 레이저라는 아주 직진성이 좋고 단파장성이 좋은 그러한 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원리는 뭐 너무 복잡하니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수없이 많은 그러한 이 레이저가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액체 그리고 고체, 기체 모든 레이저가 가능합니다. 요새는 엑스레이 레이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레이저를 구분합니다만 엑시머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러한 액체 레이저입니다. 알곤 이온 레이저는 저 기체 레이저고요. 색소 레이저는 액체 레이저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ND 야학은 고체 레이저, CO2는 기체 레이저죠. 루비는 고체 레이저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액체, 기체, 고체, 모든 상태의 원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용하는 레이저 물질을 레이저 이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곤 플로라이드든지 크립톤 플로라이드 엑시머 물질이 엑시머 레이저라고 부르고요. 알곤 이온 알곤을 사용하니까 알곤 이온 레이저고, 색소 레이저는 색소, 우리가 염료를 사용하니까 색소 레이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ND 야그라는 것은 ND 야그라는 물질을 사용해서 ND 야그, CO2 레이저는 CO2를 사용하니까 CO2 레이저, 루비는 루비를 사용하니까 루비 레이저. 이런 식으로 레이저 이름은 레이저 물질을 뭘 사용하느냐, 그 물질 이름으로 레이저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빛이 이제 자외선 빛이 나오고요. 이건 알곤 이온은 청록색이고, 색소 레이저는 적색, 여러 가지 좀 나옵니다만 적색 레이저를 하나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ND 야학은 적외선 쪽은 나오고요. CO2도 적외선이고, 루비 레이저는 붉은 색깔 빛.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레이저 물질 종류에 따라서 나오는 이 그러니까 빛의 파장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출력도 펄스행이냐 아니면 연속행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엑시머 레이저들이 주로 이제 건식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사용하고요. 알곤 이온 레이저도 이 안과 부분에 많이 사용하고, 외과용 수술용 메스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색소 레이저도 이 종양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고요. ND 야그 레이저는 특히 이 에너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외과 수술용 메스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CO2 레이저도 상당히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조직 정말 절개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루비 레이저는 이 펄스 레이저로서 충치라든지 치석 제거, 주로 치과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같이 여기 대표적인 몇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외에 수없이 많은 레이저들이 지금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각각 레이저들은 의료 분야에 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준 것은 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철판을 깎는 그러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 실리콘에 이게 직경이 여기 대략 한 50 마이크로미터 되겠죠. 여기 한 10 마이크로미터니까 50 마이크로미터의 아주 작은 구멍을 뚫은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도 실리콘에다가 이런 식으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글자를 새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판을 갖다가 여러 아주 복잡한 구조로 깎은 것인데, 이게 레이저를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레이저 카트들이 현재 고급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같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도 레이저를 통해서 쉽게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레이저 포인트에 또 반도체 레이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에도 물론 반도체 레이저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과 쪽에서 라식 수술이 있는데, 라식 수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식은 레이저 어소시에이티드 스트로모 인시추 케라토 밀레니우시스, 복잡합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뭐냐 하면은 미세 각막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 각막 절제술을 이용해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이 건식 교정을 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 라식 수술이고, 1990년에 이 사람이 처음으로 고안을 했습니다. 자, 사람의 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눈은 렌즈가 두 개입니다. 안쪽에 있는 렌즈가 있고요. 이 바깥쪽에 각막이죠. 이 볼록하잖아요. 그래서 볼록 렌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은 이 각막
앞쪽과 이 안쪽의 렌즈, 두 개의 렌즈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 사이에는 물이 있죠. 그래서 이 세포들한테 영양을 제공하는 데 이제 물이 유리액이고 얘는 뭐 수양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망막이 있어가지고 C세포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C신경으로 뇌에 신호를 전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라식 수술은 각막 부분의 일부를 깎아서 렌즈의 초점 거리를 증가시켜 건시 교정을 합니다. 건시인 사람은 이 상이 이 안쪽에 맺힙니다. 망막 앞쪽에 맺혀요. 그래서 앞쪽에 맺히니까 초점 거리가 좀 짧죠. 이게 눈이 초점이 짧아져 가지고 이 안쪽에 앞쪽에 맺힙니다. 그래서 초점 거리를 좀 길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 앞쪽에 있는 각막 부분을 살짝 깎아요. 깎으면은 초점 거리가 증가해가지고 깎는 양은 이 사람의 눈의 이 상태에 따라서 이제 깎는 양이 결정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망막 쪽에 깨끗한 상을 얻게 만듭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그 미세 절제술을 이용해서 살짝 드러내고요. 이 표피를 이 각막의 표피 부분을 살짝 드러내 가지고 레이저를 쏘고 다시 닫으면 됩니다. 몇 초 안 걸립니다. 깎는데 뭐 몇 초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 장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세 절제술로 각막의 이 뚜껑 부분을 살짝 드러내서 레이저를 쏘고 나중에 덮어주면 돼요. 라섹도 있는데 라섹은 뭐 그 동일한 겁니다만은 각막 표피를 자르고 수술이 끝나면 덮는 것이 라섹인데 라섹은 그 표피를 갖다 그냥 끌어냅니다. 끌어내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좀 라섹이 훨씬 더 뭡니까 회복이 빠르답니다. 라섹보다는. 그렇지만 또 각막이 또 얇은 사람의 경우에는 또 이러한 라섹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 외에 레이저는 여기 보다시피 이 문신을 지우는 데도 사용되고요. 또 주름을 이렇게 지우는 데도 사용될 수 있고, 이런 이 반점을 탈색시키는 데도 사용될 수 있죠. 그리고 비염과 축농증 수술에 레이저 메스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혈관 내에 이런 식으로 막혀 있는 경우에 이걸 뚫는데도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카메라를 보면서, 그러니까 렌즈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레이저를 쏘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걷어내는데 사용될 수가 있죠. 동일한 겁니다만은 이 레이저 메스로 이 칼 대신에 수술용 메스 대신 레이저를 사용한 겁니다. 치과에도 치석 제거에 루비 레이저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첨단 기술이 이 병의 진단과 치료에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